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간다. 당신은 마치 무덤 속의 시체처럼 누워있다. 내가 방에서 사라질 때 모든 소리가 느려지는 것 같다. 이는 록밴드 AC/DC의 노래 나이트 프로울러의 가사 일부입니다. 나이트 프로울러는 단순히 한 남자가 밤에 연인의 방에 몰래 들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던 연쇄살인마는 이 가사를 영감으로 삼아 무시무시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결과 최소한 13명의 희생자를 살해하고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밤의 살인마로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인마는 누구이며 그를 이렇게 두렵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되돌아보며 그 배경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1984년 6월의 어느 밤, 캘리포니아주 경찰은 로스앤젤레스의 한 아파트에서 제니 빈코우 79세가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수많은 타박상과 칼자국이 몸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한 부검이들은 이 피해자가 분명히 광기 어린 살인마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현장에는 어떠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으며 그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는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1985년 3월 17일 밤 11시 반,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마리아 에르난데스가 차고에 차를 대면서 자신이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성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살인마는 다가와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고 그녀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도 총알은 마리아의 손에 들고 있던 차 열쇠에 맞아 그녀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시신을 지나쳐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마리아는 힘겹게 친구인 데일 오카자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기어가다가 그녀가 머리에 총알이 관통한 채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살인마가 이 사건 현장을 떠난 직후 그는 또 다른 목표물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30세 여성인 차이란 유가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살인마는 그녀에게 차를 세우라고 강요하고 그녀를 차 밖으로 끌어내어 아무 말 없이 연이어 총을 쏘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만 10일 후인 3월 27일, 또 다른 피해자 빈센트 자자라, 64세가 소파에서 자고 있던 중 머리에 총을 맞아 폭행당하고 살해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맥신, 44세는 여러 차례 칼에 찔려 살해되었습니다. 이 부부의 아들은 이틀 후에 부모가 이미 사망한 채 발견했습니다. 1985년 5월 14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헤럴드와 진 우 부부는 침입자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살인마는 헤럴드를 살해한 후 침대에 돌아와 우 부인을 강간한 후 떠났습니다. 연이은 살인과 공격 사건으로 로스앤젤레스의 주민들과 경찰 모두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집 문과 창문을 단단히 잠그고 저녁 9시 이후로는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범행에서 살인마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나타나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생존한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몇 가지 단서를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마리아 에르난데스는 그 남자가 키가 크고 피부색이 어두우며 포르투갈인이나 스페인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매우 사나운 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 부인은 침대 옆에서 큰 소리를 듣고 깨어났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녀가 본 것은 침대 옆에 서서 총을 든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머리에 총을 맞아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살인마는 큰 손으로 그녀를 잡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집을 샅샅이 뒤지며 서랍을 열고 돈을 찾기 위해 불빛을 비추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우 부인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으며 죽어가는 남편의 마지막 숨소리와 살인마의 저주를 듣기만 했습니다. 빈센트 자자라와 그의 아내가 살해된 현장에서 수사관들은 살인마의 신발 자국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11사이즈의 리복 운동화였습니다. 비록 아무도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그의 범행 방식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이 궁금해하는 두 가지 질문은 이 모든 죽음이 정말 한 범인의 소행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끔찍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인가? 1985년 5월 30일 밤 41세의 루스 윌슨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얼굴에 비치는 손전등 빛에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키가 크고 총을 든 사람이 나타나 돈을 어디에 숨겼어? 라고 말했습니다. 윌슨이 대답할 틈도 없이 그 낯선 사람은 그녀를 아래층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12살 된 아들이 자고 있었고 그는 돈을 요구하며 윌슨을 협박했습니다. 윌슨은 너무 두려워서 집에서 가장 값비싼 물건인 다이아몬드 팔찌를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모자가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범인은 소년을 옷장에 묶어놓고 문을 잠근 뒤 윌슨을 강간한 후에야 떠났습니다. 증인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경찰은 범인의 외모에 대한 몇 가지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25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이로 검은 머리, 높은 이마, 홀쭉한 얼굴, 평평한 광대뼈, 두꺼운 입술, 네모난 턱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검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조사팀은 도시와 근교 지역에서 그의 신원을 끊임없이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용의자들의 활동을 주야로 감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정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막다른 길에 다다를 것이라 생각했던 순간 다음 사건에서 매우 귀중한 단서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6월 2일 경찰은 84세의 마벨벨과 81세의 플로렌스 랭이 그들의 집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발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랭은 생존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집벽에 그려진 오각별 사탄의 상징이 발견된 것입니다. 왜 이 상징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이 단서를 통해 경찰서장 셔먼 블록은 이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이교도이거나 악마적인 상징에 집착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살인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AC/DC 밴드의 상징이 있는 모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강렬한 노래와 폭력성을 자극하는 곡들로 유명한 록밴드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매우 신중하게 계산된 연쇄 살인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수사관들은 범인의 정확한 동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추적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나이, 인종, 성별에 있어서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더 난해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은 계속해서 극도의 공포 속에서 살아갔으며 피해자 수는 끊임없이 증가했습니다. 범인은 매번 사건 현장에서 악마의 상징을 남겨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도시의 모든 활동은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제쯤 이 악몽이 끝날 수 있을까요? 범인을 가능한 한 빨리 잡기 위해 경찰은 범인의 얼굴이 그려진 전단지를 로스앤젤레스 전역에 배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경찰에 신고되었고 즉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수많은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무기를 준비하는 것 외에도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근처의 거리나 공원에서 교대로 순찰을 돌며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범인을 잡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삶에는 점차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범인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1985년 4월 17일 밤 한 대의 1978년식 붉은색 포티아 그랜드 프릭스가 샌프란시스코의 레이크 머세드 외곽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22 구경 권총을 손에 들고 중국계 노부부가 사는 2층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피에 굶주린 살인마의 살인 행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부부의 아들이 부모를 방문하러 왔다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머리에 총알이 박힌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어머니는 살아 있었지만 심하게 부상당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침실벽에는 립스틱으로 그린 사탄의 상징이 발견되었으며 저주와 괴상한 메시지가 함께 남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집안의 서랍들이 모두 뒤집혔고 창문이 열려 있었으며 외부에는 11사이즈 리복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로스앤젤레스의 악명 높은 밤의 살인마가 법에 도전하기 위해 자신의 도시로 찾아왔을 가능성을 즉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서의 형사 프랭크 코왈스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이전 사건에서도 1978년식 포티악이 목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시 부부의 죽음이 밤의 살인마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한 샌프란시스코의 형사들은 파시의 머리에 박힌 총알을 로스앤젤레스 법의학팀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상대로
결과는 그것이 이전에 이 도시에서 발생한 일련의 살인 사건에서 발견된 총알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밤에 살인마가 등장했다면 사건은 절대로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1985년 8월 25일 새벽, 윌리엄 카른스와 그의 여자친구 레나타 퀸터가 크리스타나 드라이브에 위치한 집에서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을 때 갑자기 한 큰 그림자가 그들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인물은 다름 아닌 밤의 살인마였습니다. 그는 윌리엄의 머리에 22 구경 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 후 레나타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자신에게 엄청난 무게가 가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범인은 그녀를 강간한 후 목숨을 살려주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다시 한번 자신이 들키지 않고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텐더로인 카운티의 한 여관 주인인 알렉스 멜니코프는 살인마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젊은이가 지난 1년 동안 여러 차례 여관을 방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중국계 부부 살해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여관 주인은 또한 그가 주로 검은 옷을 입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그가 빌린 방의 문에서도 사탄의 오각별 표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샌프란시스코의 엘 소브란테 지역에 거주하는 세라핀 아레돈도와 도나 마이어스는 경찰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그들이 사는 곳 근처에 리키라는 이름의 남자가 나타났으며 이 남자는 매우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경찰이 제공한 용의자의 몽타주와 매우 닮았다고 전했습니다. 리키라는 남자는 엘파소, 텍사스에서 왔으며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사이를 오가며 캘리포니아주를 여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특히 검은 옷을 매우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1986년 4월 27일, 1978년식 붉은색 포티악 그랜드 프릭스가 로스앤젤레스의 램파트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형사들은 24시간 동안 그 차를 감시했고 주인이 돌아오지 않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차량에서 발견된 지문은 소매치기 전과가 있는 리카르도 라미레즈의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남자는 밤의 살인마의 몽타주와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세라핀 아레돈도와 도나 마이어스는 리카르도 라미레즈와 리키가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2년에 걸친 끊임없는 수사 끝에 경찰은 마침내 가장 유력한 용의자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가 참혹한 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리카르도 라미레즈는 누구이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리차드 라미레즈는 1960년 2월 29일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태어났으며 스페인과 포르투갈 혈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라미레즈의 가족은 매우 가난했으며 그는 7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라미레즈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자녀들은 모두 매우 순종적이었으나 막내 아들인 라미레즈만은 예외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거리에서 방황하며 소매치기와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병적인 살인 욕구가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라미레즈의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형인 마이크가 아내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한 밤이었습니다. 마이크는 그린 베레 부대 출신이었지만 전쟁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잔혹하고 두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귀 후 그는 적을 고문하고 절단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루는 리차드와 하루 종일 함께 다닌 후 마이크의 아내가 남편에게 인생을 재정비하고 직장을 구해야 한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낀 마이크는 총을 구입해 갑자기 아내의 얼굴에 총을 쏘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라미레즈는 학교를 그만두고 매일 가능한 한 많은 마리화나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도둑질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고 여러 차례 교정학교에 보내졌습니다. 라미레즈가 조금 더 자라면서 그는 무술, 마리화나, 그리고 하드록 음악에 점점 더 많은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오컬트 위식, 특히 사탄 숭배 위식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오컬트 위식과 악마들에 대한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심지어 라미레즈는 방과 후 사탄에 관한 책을 읽기 위해 도서관을 자주 찾곤 했습니다. 1985년 8월 25일, 리차드 라미레즈는 아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버스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이미 미국 전역의 모든 언론 매체에 실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라미레즈는 다음 버스를 타고 많은 히스패닉들이 사는 도시 동쪽으로 갔습니다. 타운대로에 있는 한 식당에 들어가 술 한 잔을 주문한 후 그는 신문 일면에 자신의 사진이 실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음을 깨달은 그는 서둘러 식당을 빠져나가 도망치려 했으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곧바로 라미레즈를 알아보고 큰 소리로 살인마를 잡아라 라고 외쳤습니다. 라미레즈가 허버드 거리로 도망치자 4명의 젊은이가 그를 가로막았고 그들은 단 20초 만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살인마를 체포해 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재판에서 리차드 라미레즈는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 즉 13건의 살인, 5건의 고의적 폭행, 11건의 성폭행 및 14건의 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내내 리차드는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 차례 사탄 숭배 행위를 드러냈습니다. 밤의 살인마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생켄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5만 페이지에 달하는 재판 기록으로 인해 항소법원이 라미레즈의 항소를 검토하는 데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이 지연으로 인해 그의 형 집행은 2006년까지 미뤄졌습니다. 2006년 첫 항소에서 항소법원은 라미레즈에 대한 원심 판결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호인은 추가 항소를 제기했고 이로 인해 형 집행은 또다시 7년 더 연기되었습니다. 결국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지만 라미레즈는 비세포 림프종이라는 암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그는 철창 뒤에서 23년을 보낸 후 2013년에 53세의 나이로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리차드 라미레즈가 암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은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남긴 정신적 상처에 비해 여전히 가벼운 처벌일 뿐입니다. 이 사건은 괴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리차드 라미레즈와 같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특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종교를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에서 또 만나요.